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15년이 됩니다.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서름을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눌러 담으며 살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웃으면서 버텨야만 한다는 압박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세월이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같은 상처를 지닌 여성들, 그리고 어디선가 차별을 견디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 선택했던 그 통쾌한 복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던 날부터 저는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시선은 반가움도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가하는 눈빛. 제가 들고 간 과일 바구니를 열어보며 씩 웃던 그 표정은 호의라기보다는 비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이 정도는 다 준비해 오더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한 문장이 차별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저는 새 집에서 가져온 김치와 잡채, 나물을 정성껏 담아 보자기에 싸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나는 가면 박수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식탁 위에서 깔끔하게 무너졌습니다. 식탁이 차려진 순간 저는 그것이 남편과 손자를 위한 자리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남편 앞에는 반짝반짝 윤기 도는 갈비찜, 그릇 가득 담긴 잡채, 방금 끓인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그리고 시어머니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민이 고기 더 먹어야 키가 쑥쑥 크지. 반면 제 앞에는 조금 마른 김, 그리고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막 꺼낸 듯한 찬밥 한 덩이. 저는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느라 이 상황을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식탁에서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위치. 그 뒤로 시댁 방문을 할 때마다 저는 점점 제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냄새가 집 가득 퍼지는 날에도 제가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펜을 뒤집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왔네. 애들 먹을 거 좀 하다가 다 떨어졌어. 제가 보지 못한 애들 먹는 고기는 항상 달아나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식탁 위에 남아있던 고깃덩이를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 대신 시어머니는 재빨리 접시를 들고서 부엌으로 사라졌고, 아이고, 이건 좀 오래된 거라 처분하려고 했던 거야. 그 말을 남겼습니다. 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방금 구운 상태였으니까요. 기름이 식지도 않을 만큼 반질반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문제를 만들면 그 책임은 며느리 탓이 되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고깃집 불판 소리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지글지글 탁탁 뒤집는 소리. 그러다 제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판은 순식간에 뚜껑이 덮였고 고기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냄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시어머니는 늘 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아휴, 그냥 애들 먹일 거 있었는데 다 떨어졌어. 너는 그냥 이거 먹어. 그리고 제 앞에는 찬밥, 씌어진 김치 2조각, 반찬이라고 하기 부끄러운 콩자반 1숟가락.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두 번째엔 당황했고, 세 번째엔 무시당한다는 걸 알았고, 네 번째엔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참아.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참아. 저는 그렇게 침묵으로 제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 침묵은 곧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결국 제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늘 웃으며 시댁에 갔지만 돌아오는 길은 항상 울면서 왔습니다. 남편은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늘 밝은 척했고 남편은 제가 시댁에서 무슨 음식을 먹는지도 몰랐습니다. 결혼 5년 차 되던 그해 겨울,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차별을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기로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에이, 설마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너 생각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편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얼굴에 박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베개를 넘어서 제 영혼을 적셨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그날, 저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러실 뿐이야?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시는데. 그 말이 가장 가혹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잘한다는 그 기준은 남편이 앞에서 보던 모습이지 제가 뒤에서 당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찬밥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몇 번이나 소고기를 구워주셨는지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머니와 남편은 손자를 중심으로 따뜻하게 웃고 떠들며 화목한 가족을 연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곳에서만 제외된 존재였습니다. 시댁이라는 무대에서 저는 늘 커튼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들었던 건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제가 집에서 문제 만드는 며느리로 찍히는 분위기가 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했습니다. 엄마랑 잘 지내려고 좀 노력해봐. 왜 자꾸 삐딱하게만 생각해? 이 말은 내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문제다.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불편해진다. 남편의 이런 반응은 시어머니의 차별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 시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민이가 6살이던 해 우리가 시댁에서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강민이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해. 며느리는 뭐 어른이잖아.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저는 그 말이 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식탁에 있던 고기는 손자와 남편 몫으로만 계산되어 있었고 저는 늘 그렇듯 식은 밥과 남은 김치 조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의도적으로 손자에게 고기를 떠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강민이 먹을 거지. 며느리 줄 건 없지. 이 말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나오는 말투였습니다. 마치 원래 규칙인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치 굴욕을 공개적으로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오로지 손자와 웃고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때 시어머니에게 따지지 않았냐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시댁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책임이 모두 제게 돌아온다는 걸 이미 뼛속 깊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며느리가 인상을 쓰고 반항하면 평생 꼬투리 잡힌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조차 제 말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 남편은 더욱 시어머니 편에 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용히 참고 기록하고 버티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버티다 보면 사람은 변합니다. 처음엔 서러움으로 울지만 그 눈물이 마르면 그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랍니다. 그게 바로 복수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가만히 있으니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집안 행사로 온 가족이 모였을 때의 일입니다. 큰아주머니, 작은아주머니, 사촌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조차 저에게만 다른 식사를 내주었습니다. 남편과 손자는 모듬구이를 먹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기 불판 옆에 있던 제 접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는 이런 거 안 먹잖아. 어른 입맛은 이런저런 거 먹어도 되지. 그러고는 제 앞에 심하게 짠 나물 무침과 차가운 밥 한 덩이를 밀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굴욕과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밥알이 목구멍에서 걸려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서서 씻으며 물소리 속에 묻힌 제 울음소리를 삼켰습니다. 남편이 출장 중이던 어느 겨울날 시어머니에게 잠깐 들렀다 가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날 집 안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분명 고기를 굽고 있었음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고기를 재빨리 냄비 안으로 쑤셔 넣으며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밥은 반찬이 별로 없네. 그냥 이걸로 먹어. 그렇게 내민 건 역시 차갑게 굳은 밥과 남아있는 멸치 몇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본 장면은 더 가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시에 손자에게 따끈하게 구워진 갈비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민이 이거 먹어야지. 이건 애들 먹는 거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차별이 일상이라는 걸 넘어 대놓고 나를 무시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의 심장은 얼어붙을 만큼 차가워졌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 이건 이제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복수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차별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동안 남편과 제 관계는 보이지 않는 균열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늘 시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남편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건 의도적 무지였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말하면 남편은 늘 같은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래.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누군가 제 입을 틀어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에서 반항심과 슬픔, 외로움이 점점 같은 비율로 섞여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큰아주머니의 생신을 맞아 모든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아이까지 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손자에게 음식을 챙겨주며 북적거리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제가 욕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데, 남편이 주방에서 이상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열어본 냄비 안에는 제가 오기 전까지 구워졌던 고기가 그대로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쪽엔 아직 먹다가 남긴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그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했던 말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아휴, 그건 그냥 버리려고 했던 거야. 애들 먹을 게 많아서 그냥 놔둔 거지. 남편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자를 번쩍 들어 올리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척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다. 얼른 자리 가라. 남편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엄마가 설마 그런 의도로 그랬겠어?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설득하거나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으려는 불가능한 노력을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순간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메모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12일 시댁에서 저에게만 찬밥 중 남편과 아이에겐 LA 갈비. 2020년 3월 3일 고기 굽다가 내가 들어가자 냄비에 숨겼음. 2021년 7월 22일 며느리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말 3회 반복. 2022년 11월 14일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은 귀한 게 아닌가 봐라고 말함. 이 기록들은 시간이 지나며 몇 줄이 아니라 수백 줄이 되었고 그 수백 줄은 이내 파일 하나를 꽉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실들이 언젠가 증거가 될 거라는 강한 확신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록이 쌓여갈수록 시어머니의 차별도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제 앞에서조차 고기를 숨기려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애들 먹는 거야. 내가 먹으면 안 돼. 며느리가 왜 고기를 먹어야 하니? 너는 그냥 밥이나 먹어. 고기는 남자들이 먹어야 힘이 나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아래쪽이 쓰라릴 만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저는 기록이라는 방패를 들고 조용히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 하나도 잊히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의 갈등, 폭발하기 직전의 침묵. 제가 더 이상 시댁에서 억지로 밝게 굴지 않자 남편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엄마한테 좀 잘해봐. 괜히 오해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르잖아. 당신 앞에서는 절대 안 그러시잖아.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말보다 남편의 확신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 확신의 바탕은 사실이 아니라 그저 엄마니까라는 이유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기록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끝까지 부정함. 상황을 직접 봐도 믿지 않음. 이 기록이 나중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날이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모른 척했고 저는 기록을 쌓아갔습니다. 공기는 무거워졌고 가족의 균형은 어느 순간 무너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건이 터집니다. 시어머니의 무릎 수술. 그날은 제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연골을 갈아 끼우는 수술을 하게 된 날, 온 가족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엄마 수술날 병원 좀 와라. 수발해야 하니까. 그 말을 전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편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듯한 말투. 시댁에서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며느리 수발이라는 공식이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동안 받아온 차별을 돌려줄 수 있는 아주 긴, 아주 정교한 시간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병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불안하신가 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되겠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남편은 그 차가움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고 수술 침대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시어머니가 지난 세월 제게 했던 행동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고기를 감추던 손길, 찬밥을 던지듯 내밀던 손, 며느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여자들은 이런 대접 받는 거야. 고기는 남자들 먹는 거야. 그 모든 말이 수술 대기실의 하얀 공기 속에서 마치 새겨진 문장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천천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당신도 내가 겪었던 그 불편함을, 그 낯설음을, 그 서러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회복실로 옮겨진 뒤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그는 저를 찾았습니다. 며느리 왔니? 그 말투는 놀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입술도 떨리고 있었고 눈빛도 어딘가 의지할 사람을 찾는 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프니까, 두려우니까, 이제서야 나를 찾는 거지. 겉으로는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속에는 그동안 당한 모욕들이 켜켜이 쌓여 날카로운 결단력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라기 오늘은 내가 밥 좀 챙겨줄 수 있겠니? 남편이랑 애는 집에 가야 한다 하네. 남편도 말했습니다. 당분간 엄마 곁 좀 지켜줘. 내가 있으면 엄마가 좀 편하시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그 누구도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잘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저에게 했던 그대로 이제 제가 되돌려 드릴 시간입니다. 병실 간이 테이블에는 저염식으로 나온 병원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영양사가 나누어 준 식판에는 부드러운 죽, 야채 반찬, 삶은 고기 조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드시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식판을 정리하는 척하며 일부러 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어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마치 고기라는 존재가 식판에서 사라지듯.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는 죽과 김치만 남겨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고기 없니? 저는 아주 조용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고기는 강민이가 먹는 거라 항상 따로 주셨잖아요. 어머니는 고기 안 드시잖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 기억나요? 며느리는 이런 거 먹어도 된다고 하셨던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누군가 뒤통수를 세게 때린 것처럼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듯 이런저런 말을 하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땐 저는 미소를 유지한 채 더 단단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그대로 똑같이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손에 든 숟가락이 그 말에 맞춰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은 윗사람이었고 아무도 이런 방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식사는 시어머니의 혼란과 나의 차분한 복수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원은 총 2주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대우를 하나씩 천천히 정확하게 재현했습니다. 식사는 고기 없이 죽만, 반찬은 병원에서 나온 것 중 가장 싱거운 것만, 물은 시어머니가 말하기 전까지 주지 않기, 시어머니가 도움 요청할 때 일부러 한 템포 느리게 반응하기, 강민이를 보면 애가 먹어야지요 하고 음식 건너주기, 어머니는 아무거나 드셔도 되잖아요 라고 말하기, 제가 들어오는 순간 TV 볼륨 줄이기, 제가 움직일 때 일부러 무뚝뚝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 모든 것은 제가 받았던 것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차별받는 느낌을 그 속에서 똑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불편하고 서러운지 그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첫 주가 지나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동일한 대우를 계속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아주 눈에 띄게 변해갔습니다. 그전에는 늘 강한 어른의 위치에서 저를 다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자꾸만 말이 줄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시어머니는 식판에 시선을 오래 두었습니다. 죽과 김치만 남아있는 식판, 고기 반찬이 없어진 자리. 그러다 어느 날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고기 없어? 처음 보는 목소리였습니다. 자신 없는 목소리,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는 목소리. 저는 늘 그렇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는 고기 많이 드시면 안 된다잖아요. 평소에도 고기 잘 드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손을 비비적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본인이 남에게 준 상처에 대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상처가 자신에게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은 이번 열흘째 되던 날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역시 고기 없는 식판, 짠 나물, 무맛죽. 시어머니는 식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술을 떨더니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왜 이러니? 저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요? 그저 어머니가 하신 대로 하는 것뿐인데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흔들렸습니다. 아주 크게 흔들렸습니다. 난 그냥 애들 챙기다 보니까 너한테 그랬던 것뿐이야. 저는 식판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그냥이 저한테는 15년 동안의 모욕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더니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흐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그 순간 병실은 고요했고 저는 식판을 옆으로 밀어놓고 천천히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똑같이 당해보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너무했구나. 너를 사람으로 안 본 거지. 그 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남편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울고 있는 시어머니와 그 앞에서 차분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충격을 받은 듯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서 사과를 듣는 모습은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말 한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대로 그대로 해드렸어요. 그걸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제가 말했던 모든 이야기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키자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느라기.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복수해서 속이 시원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저도 사람이라는 걸 한 번만 알아달라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할게. 너한테 그때처럼 안 할게. 그 말은 제가 결혼하고 처음 들은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뒤 모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항상 제일 먼저 묻습니다. 뭐 먹고 싶니? 고기, 생선? 내가 원하는 거 말해. 저는 매번 말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아니야, 이제 며느리는 아무거나 안 되지.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고기를 구울 때도 이제는 제 접시부터 먼저 올립니다. 시어머니의 언행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습니다. 남편도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았나 봐. 내가 그걸 몰랐네. 미안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남편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수하면 속이 시원하냐고. 저는 말합니다. 아니요. 속이 시원한 건 복수가 아닙니다. 상대가 깨닫는 순간입니다. 제가 원한 건 시어머니의 눈물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 그때 비로소 제 복수는 완성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일주일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시간 되면 한번 들르자고 하시네. 예전 같으면 시댁에 가자는 말만 들어도 속이 답답해지고 마음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색무취한 감정이 아닌 조용한 긴장과 묘한 기대감이 섞인 말 없는 감정이 내 안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달라졌을까? 아니면 수술로 약해져서 잠시 그런 걸까? 답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조심스럽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가장 먼저 들려온 목소리는 예전의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 왔니? 얼른 들어와. 춥지? 차부터 한 잔 데워줄게. 그날 시어머니의 눈빛엔 예전과 달리 내가 손님보다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나를 무시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부엌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 달큰하고 고기 육즙이 우러나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불안했습니다. 또 고기 치우려나? 또 냄비에 숨기겠지?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려 제 앞에 불판을 놓았습니다. 며느라기, 너 이거 좋아하잖니? 마블링 좋은 걸로 사놨어. 그리고 고기를 집어 팬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찬밥만 먹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더라. 고기는 지글지글 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한 점을 들어 제 접시에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먼저 먹어. 저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것도 아니었고,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5년 동안 받지 못했던 기본적인 대접이 처음으로 제 앞에 놓였다는 이상한 감각. 애초에 이렇게 간단한 일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싶어 씁쓸하면서도 안도가 밀려왔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지만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제 접시에 음식을 올려주었습니다. 이건 물리지 않게 조금만. 이건 내가 좋아하던 거더라. 이건 양념이 순해서 먹기 괜찮을 거야.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너무 잘해주네. 시어머니는 남편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왜는 왜야? 내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너무 못했지.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당황, 충격,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편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온 것의 크기를 가장 의외로 변화가 컸던 건 손자 강민이었습니다. 강민이는 그동안 할머니가 자신과 아빠에게만 고기를 주며 저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봤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마음 속에서 엄마는 덜 중요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자 강민이도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 할머니가 구운 거. 강민이는 고기 한 점을 저에게 직접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장면은 내 마음 속에서 오래전부터 굳어있던 어떤 것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강민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그러자 강민이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며느리 먼저 챙겨야지. 가정은 며느리 마음이 편해야 굴러가는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제야 아시겠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라기, 내 생각나서 전화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 저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하게 대했어. 생각해 보니까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대해왔더라. 저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미안하다 느낀 게 처음이야. 근데 병원에서 내가 해준 대로 받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얼마나 초라해지는 건지 알겠더라. 그 말은 시어머니 태도의 변화가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진심 깊은 곳에서 나온 반성이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드디어 아주 천천히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명령하거나 지적하는 말투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라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너 힘들면 말해.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너한테 잘못했던 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그 모든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에 파도처럼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쌓여있던 진흙 같은 감정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럼 이제 다 용서한 거예요? 저는 대답합니다. 용서와 복수는 종착지가 같아도 과정이 다릅니다. 내가 원했던 복수는 시어머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오직 한 가지. 나는 사람이다.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 며느리도 인간이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할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행동이 아니라 말투입니다. 퇴원 후 몇 주 동안 시어머니의 말투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이거 좀 해라. 며느리는 이런 거 먹으면 된다. 그냥 아무거나 먹어. 이런 명령형, 무시형 말투였다면 이제는 전부 달라졌습니다. 혹시 너 괜찮다면 이거 부탁해도 될까? 너도 바쁠 텐데 내가 괜히 귀찮게 하네. 너 먹을 것부터 내가 챙길게. 그 어떤 문장에도 명령이나 날카로운 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변화를 믿지 못해 멀찍이 떨어져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관적으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연기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변했습니다. 그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저녁 먹고 가라며 시댁으로 초대했고, 마침 큰아주머니, 작은아주머니도 집에 들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들으려무나. 내가 며느리한테 그동안 잘못했어.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은 숟가락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가 그동안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속상했을지 이제야 알겠더라. 큰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뭐 서러울 게 있다고 그래? 그러자 시어머니는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고기를 손자랑 아들한테만 줬어. 예며느리는 항상 찬밥만 줬고 고기도 숨기고 말이야. 친척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작은아주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했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랬어. 근데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병원에서 똑같이 당해보고 나니까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겠더라. 친척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교육 열심히 시키고 책임감 있고 가족을 든든하게 챙기는 사람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태로운 권위가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나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얘는 내가 잘못해도 말 한 번 크게 안 했어. 그런데도 내가 뭘 했는지 침착하게 똑같이 보여주더라고. 식탁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복수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하신 대로 똑같이 해드렸을 뿐이에요. 큰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맞는 말 했다. 우리는 며느리가 사람인 걸 자꾸 잊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라기. 평생 못해준 말 지금 한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그 순간 친척들까지 모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장면은 그 집안 역사에서 없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어. 그동안 엄마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말은 남편 입에서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시댁하자고 억지로 말하지 않음. 아내가 불편해하면 즉시 알아봄.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 편을 들어줌. 아내를 먼저 챙기기 시작함. 아이에게도 엄마 말 먼저 들어야 한다고 교육함. 시어머니의 변화보다 어쩌면 남편의 변화가 저를 더 위로했습니다. 차별을 15년 동안 받으면 사람은 자신을 잃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은 날마다 며느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친척들이 인정하고 남편이 말없이 내 편이 되어주고 아이까지 나를 챙겨줄 때 그때 15년 동안 눌려있던 내 자존감이 서서히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누가 무시하더라도 침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가족 안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나는 다시 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란 건 시어머니의 무릎을 꿇게 하거나 눈물을 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라던 건 단 하나, 나도 당신에게 사람이라는 걸 그냥 한 번만 알아달라. 그걸 시어머니는 이제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어난 지 2달쯤 지나자 저는 전에 없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먼저 나에게 연락을 해오는 것. 과거에는 필요할 때만, 일을 시킬 때만, 며느라기 좀 들러라. 이거 좀 해라. 명령형 연락만 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쯤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며느라기 밥 먹었니?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 단 2줄이었지만 그 2줄 속에는 과거의 시어머니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도 식사 챙기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즉시 답을 보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고운 말만 하니? 내가 미안해서 죽겠다. 그 말 한 줄이 그날 하루 내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 문제에 대해 특히 집착하듯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면 냉장고에 있던 묵은 반찬을 꺼내거나 찬밥을 데우지도 않고 내놓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시댁에 간 날이면 시어머니는 꼭 먼저 묻습니다. 너 뭐 먹고 싶니? 아무거나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 너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제가 일부러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있는 걸로 먹을게요. 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며느리는 아무거나 안 된다. 너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해준 걸로 먹어야 한다. 그리고 아예 2시간 전부터 재래시장에 다녀오십니다. 생선은 비린내 안 나는 걸로, 고기는 살코기 비율과 지방까지 확인. 저는 못 먹는 음식이 없지만 혹시 몰라 양념도 순하게. 시어머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도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한테 그동안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잘할 거다. 그 말은 저에게는 정성으로 다가왔고 시어머니에게는 속죄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그대로 배웁니다. 특히 가족 안에 존재하는 분위기, 말투, 시선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과거에는 강민이도 저보다 할머니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할머니는 남편과 손자만 챙기고 저를 소외시키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바뀌자 강민이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이가 구워진 고기 한 점을 제 접시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먹어. 엄마가 제일 많이 먹어야 돼.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엄마가 제일 많이 먹어야 돼? 강민이는 천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 이제는 엄마가 제일 먼저 먹어야 한대. 그 말 한마디는 저에게서 오래된 응어리를 단번에 풀어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민이 정말 기특하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바뀌고 있구나. 남편의 변화도 분명했습니다. 과거 남편은 제가 시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제 편에 서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엄마가 그런 것보다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말을 반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무너지는 장면을 본 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댁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류가 느껴지면 즉시 끼어들, 시어머니가 제게 무언가 부탁하면 내가 할게라고 먼저 움직임, 식사 자리에서도 여보 먼저 먹어라고 자연스럽게 말함, 아이 앞에서도 엄마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라고 가르침. 남편의 이런 변화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제게 이런 확신을 줬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을이 아니다. 시어머니는 과거 집안의 중심이자 권력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받았고, 손자에게는 과도하게 애정을 쏟았고, 며느리에게는 차별을 주어 힘의 균형을 유지했으며, 친척들 앞에서도 자신을 중심에 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력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본인이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그 차별의 감정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 시어머니는 권력이 아닌 사람으로서 며느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존중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 같은 식탁에서 같은 반찬을 먹는 것, 같은 대접을 받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시어머니는 평생 몰랐고, 저는 15년 동안 그걸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단순한 사실이 시어머니에게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 가족의 모든 질서를 다시 바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며느라기, 내가 요즘 마음이 좀 편하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이제 정말 내 딸처럼 느끼거든. 그 말은 과거 시어머니가 했던 어떤 말보다 가장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서로 잘 지내요. 지금처럼만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너한테 잘할게. 정말 잘할게. 그리고 그 순간, 그 어떤 복수보다, 그 어떤 사과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진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